한국이 결국 미국 경찰을 울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개봉한 넷플릭스 영화 때문인데요. 해당 작품은 넷플릭스 개봉 3일 만에 비영업권 글로벌 1위를 달성했고, 현재 넷플릭스의 본사가 위치한 미국 현지까지도 휩쓸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현지에서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롤이에요. 30대 중반의 미국인 여성이고 현재 미국에서 경찰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벌써 10년 차가 되어가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일이 정말 쉽지 않아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긴장감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죠. 경찰관으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때로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을 목격하기도 해요. 특히 어린 피해자들을 마주칠 때면 정말 마음이 아프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는 생각이 들기까지 하죠. 한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면 이건 제가 경찰관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일이에요. 한밤중에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왔어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어린아이가 울면서 문을 열어줬죠. 그 아이의 눈에 담긴 공포와 슬픔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또 어떤 날에는 젊은 마약 중독자를 체포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의 눈빛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죠. 그때 저는 단순히 그 사람을 체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경찰관이라는 직업이 얼마나 중요하고 책임감 있는 일인지 점점 더 깨닫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건 제가 누군가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군가의 엄마, 아빠, 자식, 친구가 안전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랍니다. 그렇다 보니 이 일이 정말 스트레스가 많아요. 매일 밤 집에 돌아와서는 그날의 모든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어야 해요. 처음에는 술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했지만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걸 곧 깨달았어요. 건강에도 좋지 않고 다음날 업무에도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러다 우연히 넷플릭스를 보기 시작했는데 이게 정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오면 바로 넷플릭스부터 켜요. 가끔은 넷플릭스를 보다가 그대로 잠들어 버리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넷플릭스에는 정말 다양한 콘텐츠가 있지만 제가 특히 좋아하는 건 한국 드라마와 영화예요.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에 한두 편 봤는데 어느새 완전히 푹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매력은 뭐랄까, 매번 생각지도 못하게 새롭고 신선해요. 미국 영화나 드라마와는 또 다른 느낌이랄까요? 한국 드라마를 처음 봤을 때는 솔직히 좀 어색했어요. 미국 드라마와는 다른 전개들이 좀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계속 보다 보니 그게 오히려 매력으로 다가오더라고요. 특히 한국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인간관계나 가족 간의 사랑, 그리고 사회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인상 깊게 본 작품은 DP예요. 한국 군대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인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의 젊은 남성들이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군대에 간 사람들이 겪는 고충을 이렇게 생생하게 볼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DP를 보면서 한국 군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의무복무를 하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훈련 과정이나 일상생활, 그리고 그들이 겪는 심리적 압박감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하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특히 주인공이 탈영병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사연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또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군대 내 폭력 문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나 집단 따돌림 같은 장면들을 보면서 이런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는 걸 깨달았죠. 저도 모르게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여자지만 미국에서 경찰이 되기 위해 호신술이나 체력 훈련 같은 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훈련의 고충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죠. 하지만 DP에서 보여주는 한국 군대의 훈련은 그 차원이 다르더군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훈련을 받았다면 저는 일주일도 못 버텼을 것 같아요. 매일같이 그렇게 힘든 훈련을 받고 엄격한 규율 속에서 생활하는 한국 군인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한국 군인들은 의무복무니까 선택의 여지도 없이
그 고난을 견뎌내야 한다는 건데 그 사실이 더 가슴 아프더라고요. 제가 경찰이 된 것은 제 선택이었지만 젊고 건강한 한국 남자들은 그런 선택권조차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렇게 푹 빠져 DP 시즌1을 본 저는 꼭 시즌2도 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시즌2가 나왔을 때 바로 정주행했죠. 시즌1에서 다루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시즌2에서 더 깊이 있게 다루는 걸 보면서 한국 드라마의 퀄리티에 다시 한번 감탄했답니다. 사실 미국에서 한국 넷플릭스 콘텐츠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상반기에만 넷플릭스 전체 시청 시간의 9%를 한국 콘텐츠가 차지했다고 하더라고요. 비영어권 콘텐츠 중에서는 1위였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성과인지 아세요? 전 세계의 모든 비영어권 국가의 콘텐츠를 통틀어서 한국 콘텐츠가 가장 많이 시청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인기의 비결이 뭘까요? 저는 한국 콘텐츠만의 독특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선 스토리텔링이 정말 뛰어나요. 복잡한 인간관계와 사회적 이슈를 잘 버무려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만들어내죠. 또 한국 특유의 정서와 문화가 녹아있어서 신선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오징어 게임은 한국의 전통 놀이를 모티브로 했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공감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절박함, 생존을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인간의 모습까지 이런 것들이 전 세계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다고 생각해요. 또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빈부격차와 계급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걸 너무나 독특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표현해냈죠. 지하실에 사는 가족의 모습을 통해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면서도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를 잘 섞어 재미있게 풀어냈어요. 이런 창의적인 접근 방식이 전 세계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 같습니다. 너무 전문가처럼 말을 했나요? 사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넷플릭스에 푹 빠지고 유튜브도 영화 관련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 관련된 지식이 늘어서 그런가 봐요. 저 말고 진짜 전문가들 말로는 미국에서 유통되는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의 수가 한국과 거의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대부분의 한국 콘텐츠가 미국에서도 방영된다는 뜻이죠.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외국 콘텐츠가 미국에 들어오려면 여러 가지 절차와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한국 콘텐츠는 거의 모든 작품이 그대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외국 작품, 특히 아시아 작품들이 미국에 들어오려면 리메이크를 거쳤다고 하더라고요. 원작의 설정이나 문화적 배경을 미국식으로 바꾸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한국 작품들이 원래 그대로의 모습으로 저 같은 미국 시청자들에게도 보여지고 있다던데 시대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웃긴 건 저희 같은 해외 시청자들은 항상 다음 한국 작품은 언제 나오나요? 왜 이렇게 늦게 나오나요? 하면서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나온다는 소식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공개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두고 기다릴 정도거든요. 이런 현상을 보면 정말 신기해요. 예전에는 제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만든 드라마나 영화가 다른 나라에 수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한국 콘텐츠를 기다리고 있다니요. 특히 한국 특유의 액션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무도실무관이라는 영화가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지 3일 만에 비영어권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58개국 탑10에 올랐다고 하니 그 인기가 어마어마하죠. 한국 액션 영화의 특징은 화려한 액션 장면도 있지만 그 안에 항상 인간적인 드라마가 녹아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때리고 부수는 게 아니라 왜 싸우는지,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지가 항상 중요하게 다뤄지죠. 실제로 무도실무관의 인기는 정말 대단하답니다. 개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벌써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사실 저는 요즘 너무 바빠서 한국 넷플릭스를 잘 챙겨보지 못했어요. 경찰 일이 원래 바쁘지만 최근에는 특히 더 정신없는 날들의 연속이었거든요. 퇴근하자마자 집에 와서 그대로 쓰러지듯 잠들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출근하는 생활의 연속이었어요. 제 일상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보통 아침 6시에 일어나요. 빠르게 샤워를 하고 간단히 아침을 먹은 후 7시까지 경찰서에 도착해야 해요. 그리고 나서 12시간 근무를 하죠. 순찰을 돌거나 신고 출동을 가거나 서류 작업을 하는 등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가요. 특히 요즘엔 도시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어서 더 바빠졌어요. 시위대를 통제하고 폭력 사태를 방지하느라 정말 힘들어요.
때로는 24시간 연속 근무를 하기도 한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넷플릭스를 보는 것도 제 유일한 낙인데 그마저도 제대로 못 보고 있었죠. 한국 드라마 새 시즌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도 볼 시간이 없어서 안타까워하기도 했어요. 가끔은 일하면서도 지금 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죠. 제가 가끔씩 한국 드라마 얘기를 자주 하는 동료가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친구가 이번에 넷플릭스에 새로 나온 영화 봤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또 놓친 게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어떤 거, 혹시 오징어 게임 시즌2를 말하는 거야? 라고 물었죠. 오징어 게임이 워낙 인기가 많았으니까 시즌2가 나왔으면 정말 대단한 이슈가 됐을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제가 본 한국 드라마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인상 깊었던 작품이기도 했고요. 그랬더니 동료가 아니, 그건 아직 개봉도 안 했잖아. 무도실무관이라고 진짜 상상 이상으로 재밌어. 라고 하더라고요. 개봉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비영어권 영화에서는 1위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순위가 급상승 중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안 본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동료의 말을 듣고 보니 제가 얼마나 한국 콘텐츠 트렌드에서 뒤처져 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나오면 제일 먼저 보고 동료들에게 추천해주곤 했는데 이제는 제가 오히려 늦게 알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저는 솔직히 요즘 너무 바빠서 그런 영화가 나온 줄도 몰랐다고 말했어요. 일에 치여 살다 보니 좋아하는 한국 콘텐츠조차 제대로 챙겨보지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하지만 동료의 열정적인 추천을 듣고 나니 너무 궁금해졌죠. 그래서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그날 저녁부터 무도실무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달려와서 샤워도 대충 하고 바로 넷플릭스를 켰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잠들어 버렸을 시간이지만 이날만큼은 영화에 푹 빠져들었죠. 그리고 정말 동료 말대로 상상 이상으로 재미있었어요. 무도실무관을 보면서 느낀 점이 정말 많았어요. 우선 한국에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관들이 열심히 일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무도실무관이라는 직업까지 있을 줄은 몰랐어요. 이 직업에 대해 알게 되면서 한국의 범죄 예방 시스템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됐죠. 영화를 보는 동안 특히 한 장면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이더군요. 한국의 현직 무도실무관이 남긴 평점 리뷰를 미리 살펴봤었는데 그 리뷰가 떠오르는 장면이었죠. 영화 속 주인공이 참는 게 이기는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울컥했어요. 현실에서도 무도실무관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 리뷰에서 현직자가 전자발찌 찬 전과자가 제게 침 뱉고 따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해도 참는다고 말한 부분이 특히 기억에 남았어요. 영화 속 장면들이 과장된 것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런 위험한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걸 알게 되니 더욱 마음이 아팠죠. 그들의 헌신과 인내에 대해 깊은 존경심이 생겼어요. 혹시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무도실무관은 한국의 법무부 산하보호관찰소에서 근무하며 주로 전자발찌 대상자나 고위험 범죄자들을 밀착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이 직업은 고위험 범죄자와의 물리적 대치 상황에서 범죄 예방과 관리 감독을 담당하기 때문에 태권도, 유도, 검도 등의 무도 3단 이상 자격증 소지자가 필수 조건이더라고요. 한국의 경찰은 전기 충격기나 3단봉 같은 장비를 사용하며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전자장치가 훼손되었을 때 바로 출동해서 조치를 취한다던데 무도실무관도 비슷한 역할을 하더군요. 영화에서는 이런 무도실무관의 일상과 무도실무관들이 겪는 위험한 상황들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었답니다. 영화를 보면서 특히 인상 깊었던 장면은 주인공이 처음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예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범죄자를 추적하는 장면이었는데 그 긴장감과 액션이 정말 압도적이더라고요. 주인공이 자신의 무도 실력을 발휘해 범죄자를 제압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직업이 얼마나 위험하고 중요한지 실감할 수 있었죠. 또 다른 인상적인 장면은 무도실무관들이 팀워크를 발휘해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는 부분이었어요. 서로 다른 특기를 가진 실무관들이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도실무관 영화가 나오기 전에 이런 직업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저는 정말 처음 알았어요. 미국에서 유사한 직업으로는 보호관찰관과 가석방관이 있죠. 제 친구 중 한 명이 실제로 가석방관을 하고 있어서 한국의 무도실무관과 어떻게 다른지 물어봤어요.
놀랍게도 미국의 보호관찰관이나 가석방관과 달리 한국은 실제로 무도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더라고요. 태권도, 유도, 검도 등의 자격을 요구하는 이유는 실제로 범죄자와의 물리적 충돌 상황을 대비해서 격투 및 제압 기술로 범죄자를 제압해야 하기 때문이라던데 이 부분에서 정말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보호관찰관이나 가석방관에게 이런 수준의 무술 실력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물론 기본적인 자기방어 기술은 배우지만 3단 이상의 무도 자격증을 요구하는 건 정말 특별해 보였어요. 예를 들어 제 친구가 가석방관으로 일하면서 겪은 일화를 들려줬는데 한 번은 위험한 전과자를 관리하던 중 갑자기 그 사람이 폭력적으로 변해서 위협적인 상황이 벌어졌대요. 그때 제 친구는 그저 경찰에 연락하고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한국의 무도 실무관이었다면 직접 그 상황을 제어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저런 자격증을 왜 필요로 하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반면에 미국에서는 제압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자격까지 필요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한국이 미국보다 더 신경을 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범죄자를 관리하는 사람들의 신체적 능력까지 고려한다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죠. 미국의 가석방관과 또 다른 점은 미국은 범죄 예방을 위해서 재활과 사회복귀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심리상담과 약물치료,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연결해주는 정도로만 일하죠. 실제로 범죄자가 법을 위반했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서 구속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물리적 개입은 드물어요. 그런 역할은 주로 경찰이 맡고 있죠.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규칙을 위반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회부하는 절차를 거쳐요. 이 과정에서 보호관찰관은 주로 행정적인 역할을 하죠. 반면에 한국에서는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밀착 감시와 즉각적인 물리적 대응이 핵심이에요. 전자발찌 착용자가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상행동을 보일 경우 무도실무관이 신속하게 출동해서 제압한다고 하던데 이런 걸 보면 범죄 발생을 미리 차단하려는 사전 예방에 더 중점을 둔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화에서 보여주는 한 장면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가 갑자기 이상행동을 보이자 무도실무관들이 즉시 출동해서 상황을 제어하는 장면이었죠. 그 순간의 긴박함과 무도실무관들의 전문성이 정말 잘 드러났어요. 이런 시스템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놀랍고 또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미국보다는 한국처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범죄를 이미 저질러 본 사람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심리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건 너무 아니란 생각 같은 게 심리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거짓된 모습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잖아요. 제 경험상 많은 범죄자들이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모범적인 태도를 보이다가도 실제 생활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시스템을 속이는데 익숙해져 있고 그저 형식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제가 담당했던 한 사건에서 마약 중독자였던 피해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재활 프로그램에서 정말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고 상담사들도 그 사람의 변화를 믿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때 그 사람은 다시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배운 내용을 역으로 이용해 더 교묘하게 범죄를 저지른 거였죠.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단순한 교육과 상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와 다르게 한국은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형태로 범죄를 막고 있어요. 고위험 범죄자들의 수많은 재범을 막는데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 방식이 완벽하다고 말할 순 없겠지만 적어도 즉각적인 범죄 예방에는 더 효과적일 테니까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 자료를 찾아봤는데 미국의 재범률은 3년 내에 약 40%에서 60%로 보고되고 있더군요. 이건 정말 높은 수치예요. 보호관찰과 가석방 제도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려고 하지만 범죄자가 지원받는 프로그램의 질이나 자원 부족으로 인해 재범률이 여전히 높은 편이에요. 이런 높은 재범률은 미국 사회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요. 범죄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새로운 피해자가 생기고 그들을 다시 체포하고 재판하고 수감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거든요. 게다가 이런 악순환은 범죄자들의 가족과 지역 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버지가 절도죄로 수감되었다가 출소한 후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하지만 결국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체포되었죠.
이 과정에서 체포된 남성의 자녀들은 심각한 정서적 트라우마를 겪었고 가정 경제도 무너졌어요. 이런 사례를 보면 재범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죠. 이와 다르게 한국은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밀착 감시 덕분에 재범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군요. 특히 제 생각에는 무도실무관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위험한 범죄자들이 더 이상 범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예방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덕분이지 않을까 싶네요. 이를 보면서 왜 한국이 치안이 좋기로 유명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한국의 이런 시스템이 범죄율을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물론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느냐는 윤리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적어도 범죄를 미리 예방해서 무고한 시민들이 다치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한국 영화를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까지 흘러들어왔지만 사실 무도실무관을 연기한 김우빈 배우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겼어요. 찾아보니까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해서 영화에 다시 복귀했다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놀랐어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건 정말 끔찍한 경험이었을 텐데 그걸 극복하고 다시 연기 활동을 시작했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의지력과 정신력에 정말 감동받았죠. 김우빈 배우의 투병 과정을 찾아보니 정말 대단하더군요. 2017년에 비인두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 김우빈 배우의 나이가 겨우 20대 후반이었다는 게 더 안타까웠어요. 한창 연기 활동을 열심히 하던 시기였을 텐데 말이죠. 김우빈 배우가 투병 중에 했던 인터뷰 내용을 봤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힘든 치료 과정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잃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가족과 팬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되었다고 하던데 대체 어떤 응원을 받으면 저런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3년간의 투병 생활 끝에 완치 판정을 받고 연기 활동에 복귀했잖아요. 무도실무관이 김우빈 배우의 복귀작이라고 하던데 그 사실을 알고 나니 영화가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김우빈 배우의 연기에서 느껴지는 열정과 에너지가 단순히 연기가 아니라 삶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에서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역시 한국인의 정신력은 미국인들이, 특히 미국인들을 지키는 저희 경찰관들이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희도 힘든 일을 겪지만 김우빈 배우처럼 시한부 선고를 받고도 그것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선 사람을 보면 정말 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답니다. 게다가 무도실무관을 보면서 저한테도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제 직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거든요. 경찰관으로서 제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저희의 역할이 단순히 범죄자를 체포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달았답니다. 영화 속 주인공이 처음에는 그저 일상적인 업무로 여기던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게 되는 과정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순찰이나 신고, 출동이 실제로는 누군가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는 걸 그동안 놓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물론 제가 보내는 일상이 영화처럼 화려하거나 극적이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날은 평범하고 때로는 지루하기까지 하죠.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예를 들어 저희가 일상적으로 하는 순찰이 언뜻 보면 그저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범죄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저희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범죄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테니까요. 또 시민들에게는 안정감을 줄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넷플릭스에서 무도실무관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네요. 재미있으면서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거든요. 제가 경찰관으로서 느낀 점들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추천해주고 싶은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또 있을까요?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